20년간 어머니를 간병한 뒤 홀로 산골 식당을 운영하는 서정임. 산에서 발견한 아이를 7년간 홀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재벌 회장.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법정은 묻습니다. 누가 진짜 부모입니까?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꽃길 인생과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공감되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도 안 오시네. 그럼 그렇지. 누가 이 먼 데까지 와. 문 닫는 게 나을 텐데. 새벽 5시 서정임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 그녀를 깨웠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동작조차 기계처럼 정확했다. 감정을 실을 겨를이 없었다. 20해를 그렇게 살았고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부엌 창문 너머로 산 능선이 검은 실루엣으로 떠올랐다. 정임은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김이 오르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다. 말없는 아침, 말없는 점심, 말없는 저녁. 그녀의 하루는 소리 없이 흘러갔다. 식당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정임은 낡은 패딩 안에 얇은 카디건을 껴입고 천가방 하나만 들고 나섰다. 마을 입구 정류장엔 불 꺼진 가로등 하나, 덩그러니 서 있는 버스 안내판 하나. 사람은 없었다. 젊은이들은 모두 떠났고 남은 이들은 말을 아꼈다. 식당 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기름칠을 해도 소용없었다. 목재 문틀 자체가 오래되어 뒤틀린 탓이었다. 정임은 불을 켜고 의자를 내렸고 메뉴판을 닦았다. 손님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준비는 빠짐없이 했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다. 마을 이장이었다. 그는 된장찌개 하나를 시켰고 정임은 묵묵히 상을 차렸다. 대화는 없었다. 이장은 밥을 먹고 지폐 한 장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다. 정임은 그 돈을 서랍에 넣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오후 2시 또 한 명이 왔다. 택배 기사였다. 그는 물 한 잔만 마시고 갔다. 정임은 물컵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겨울은 늘 이맘때 왔다. 예고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저녁 6시. 정임은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오늘 매출은 10,000원이었다. 전기세도 안 나올 금액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내일도 문을 열 것이었다. 문을 닫으면 하루를 견딜 이유가 사라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골목 끝 가로등 아래 멈춰 섰다. 발밑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하얀 가루가 그녀의 어깨 위에도 내려앉았다. 차갑고 가볍고 금방 녹아 사라질 것들이었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 불을 켰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금이 간 페인트, 곰팡이 핀 모서리, 몇 년째 바꾸지 못한 형광등. 이 공간은 살아있다기보다 멈춰 있었다. 정임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펼치지는 않았다. 그 안엔 어머니의 병원비 내역, 약값 기록, 그리고 장례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밤 11시.
정임은 침대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천장의 어둠을 느꼈다. 내일도 5시에 일어날 것이었다. 내일도 식당 문을 열 것이었다. 내일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견뎌낸 하루. 서정임의 삶은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멈추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움직이는 삶이었다. 어머니가 떠난 지 4년이 지났다. 정임은 매달 한 번씩 묘역을 찾았다. 제사나 명절이 아니어도 갔다. 그곳이 유일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정임은 천가방에 수건과 물병을 넣어 산을 올랐다. 묘역은 마을에서 차로 20분, 거기서 다시 걸어 10분을 더 들어가야 했다. 대중교통은 없었다. 정임은 걸었다. 익숙한 길이었다. 눈이 내린 뒤였다. 산길은 미끄러웠고 나뭇가지엔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다. 정임은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골랐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묘역에 도착했을 때 비석 앞엔 낙엽이 쌓여 있었다. 정임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낙엽을 쓸어냈다. 물을 적신 수건으로 비석을 닦았다. 글씨가 선명해졌다. 어머니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떠난 날짜. 어머니, 저 왔어요. 정임의 목소리는 작았다. 바람에 금방 흩어질 정도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과일 하나를 꺼내 비석 앞에 놓았다. 제대로 된 제사상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은 고요했다. 산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나 묘역을 나섰다. 산길을 내려가는데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다. 사람 소리였다. 길 아래쪽 산책로에서 벗어난 곳에 누군가 있었다. 정임은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명확해졌다. 아이 울음소리였다. 소리를 따라가자 생후 몇 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있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정임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보호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누구 없어요? 정임이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다시 한번 외쳤다. 여전히 침묵뿐이었다. 정임은 아이에게 다가가 몸을 확인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오래 밖에 있었는지 몸이 차가웠다. 아이는 울다 지쳐 힘없이 숨만 쉬고 있었다. 정임은 재빨리 자신의 패딩을 벗어 아이를 감쌌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정말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아이를 이곳에 두고 떠난 것 같았다. 괜찮아. 괜찮아. 정임은 아이를 안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정임을 올려다봤다. 크고 까만 눈동자였다. 정임은 아이를 안고 산을 내려갔다. 미끄러운 길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오는 내내 정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누가 이 아이를 두고 간 걸까? 왜? 언제부터?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다.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집에 도착한 정임은 보일러를 최대로 틀고 아이를 이불로 감쌌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냈다. 체온이 조금씩 돌아왔다. 아이는 점점 안정을 찾았다. 정임은 응급실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다. 산책로에서 아이를 발견했는데 보호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응급실 직원은 즉시 구급차를 보냈다. 정임은 아이를 안고 기다렸다. 병원에서 아이는 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건강 상태는 괜찮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십니까? 없습니다. 산에서 혼자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에 연락했다. 1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다. 정임은 발견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경찰은 기록을 남기고 말했다.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변 CCTV도 확인하고요. 보호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변에 CCTV는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아이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담당자가 정임에게 연락했다.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기아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설에 보호 조치하거나 위탁 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정임은 숨을 들이켰다. 제가 맡을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위탁 가정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정임의 대답은 단호했다. 며칠 뒤 담당자가 정임의 집을 방문했다. 환경 점검, 신원 조회, 면접이 이어졌다. 정임은 모든 절차를 성실히 따랐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인하겠습니다. 다만 생부모 찾기 공고는 법적으로 진행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6개월간 공고를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기아로 최종 확정됩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이는 임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성은 서, 이름은 정임이 지었다. 도윤. 길을 적셔주는 아이. 정임의 메마른 삶에 담비 같은 존재. 그날 밤 정임은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도윤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아이는 정임을 올려다보며 작은 손을 뻗었다. 정임은 그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부터 정임의 삶은 달라졌다. 혼자였던 집에 작은 숨소리가 생겼다. 고요했던 하루에 기다림이 생겼다. 정임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6개월이 흘렀다. 생부모 찾기 공고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도윤은 법적으로 기아로 처리되었고 정임은 정식 위탁모가 되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가 정임을 찾아왔다. 이제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고 싶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법원 허가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정임은 괜찮다고 말했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윤은 빠르게 자랐다. 생후 수개월이던 아이는
돌을 지나 두 돌을 맞았다. 걷기 시작했고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 도윤이 처음으로 정임을 부른 날 정임은 눈물을 흘렸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정임의 눈물을 닦아줬다. 정임은 식당 운영 방식을 바꿨다. 저녁 영업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렸다. 매출은 더 줄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도윤이 3살이 되던 해 정임은 도윤을 데리고 어머니 묘역을 찾았다. 아이는 비석 앞에 앉아 작은 손으로 글씨를 쓸어냈다. 정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 아이 데려왔어요. 제 아들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정임은 그게 축복처럼 느껴졌다. 도윤이 5살이 되던 해 정임은 처음으로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작은 가방을 메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정임은 눈물을 참았다. 아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다. 정임은 텅 빈 식당으로 돌아왔다. 아이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잘 크고 있구나. 그리고 정임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제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었다는 것을. 도윤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고 아이의 웃음을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렸다. 삶은 더 이상 반복이 아니었다. 매일이 조금씩 달랐다. 아이가 자라는 만큼 정임의 하루도 채워졌다. 입양 절차는 천천히 진행되었다. 서류 검토, 법원 면접, 가정환경조사. 정임은 모든 과정을 성실히 따랐다. 법원 담당자가 물었다. 입양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 아이가 필요해서요. 그리고 저도 이 아이에게 필요하니까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6살이 되던 해봄 정임은 아이와 함께 식당 앞 화단에 꽃을 심었다. 도윤은 작은 삽으로 흙을 파며 물었다. 이거 언제 커요? 조금 있으면. 얼마나요? 기다리면 알게 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흙을 팠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최종 심사가 다음 달입니다. 큰 문제 없으면 승인될 겁니다. 정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 도윤은 법적으로도 그녀의 아들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정임은 도윤을 안고 말했다. 우리 곧 진짜 가족 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다. 지금도 가족 아니에요? 정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지금도 가족이지. 삶은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기다림은 외롭지 않았다. 도윤이 7살이 되던 해봄 정임은 법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양 허가가 나면 도윤은 완전히 정임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다. 그 사이 도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정임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걸어갔다. 도윤은 긴장한 기색 없이 교실로 들어갔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돌아섰다. 식당은 여전히 한산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전보다 가벼웠다. 집에 돌아갈 누군가가 있었고 내일을 함께할 누군가가 있었다. 도윤은 학교에 잘 적응했다.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담임교사 박선재는 도윤을 조용하지만 성실한 학생으로 기억했다. 어느 날 정임은 도윤이 식당 일을 돕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이는 테이블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오늘 손님 7명. 자리는 16개. 9자리 남았네. 정임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알아? 세면 알잖아요. 도윤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도윤은 장난감 블록으로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었다. 대칭적이고 정교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정임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이가 영리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도윤의 일상은 평온했다. 학교를 다니고 식당에서 놀고 정임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하루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물었다. 엄마, 저는 어디서 왔어요? 정임은 숨이 멎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던 질문이었다. 산에서 찾았어. 왜요? 너를 버린 사람이 있었어.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그 사람은 왜 저를 버렸어요? 정임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널 안 버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아이는 다시 블록을 쌓기 시작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정임은 법원에서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소식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담당자에게 전화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최종 검토 중입니다. 정임은 불안했다. 하지만 참았다. 어느 날 오후 식당에 낯선 남성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품이 있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니요. 사실 박선재 선생님의 소개로 왔습니다. 정임은 눈을 깜빡였다. 박선재 선생님요? 네. 혹시 도윤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습니까? 정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시죠? 남성은 명함을 꺼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정임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강민호 회장. 화려한 직함이 적혀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도윤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정임은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왜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정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강민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7년 전 저에게 연인이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이야기는 길었다. 7년 전 사랑했던 여인, 일에 매몰되어 놓쳤던 관계, 그리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녀가 임신했었다는 걸. 정임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녀는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몇 년간 찾았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최근 이 지역에서 특별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우리 도윤이를 찾아온 거예요?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혹시 제 아이인지.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저와 살고 있어요. 7년간 함께 살았고 곧 법적으로도 제 아들이 될 겁니다. 강민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다만 알고 싶을 뿐입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정임은 몸이 굳었다.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어쩔 건데요? 책임지고 싶습니다. 정임은 비웃듯 말했다.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이 아이가 추운 산속에 버려졌을 때, 밤새 울 때, 아플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임은 계속했다. 이제 와서 책임이라는 말로 이 아이 인생을 흔들 권리가 당신한테 있나요? 없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아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돌아가세요. 우리 아들은 만날 수 없습니다. 강민호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다. 생각해 주십시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정임은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한편 학교에서 박선재는 도윤의 수학 시험지를 보고 있었다. 만점이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풀었다. 박선재는 도윤을 불렀다. 도윤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도윤은 종이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보면 알잖아요. 뭐가? 숫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요. 박선재는 눈을 깜빡였다. 그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줬다. 구구단 범위를 넘어서는 곱셈이었다. 도윤은 몇 초 만에 답을 적었다. 틀리지 않았다. 박선재는 충격을 받았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았다. 단순히 암기력이 좋은 게 아니라 패턴을 읽고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날 오후 박선재는 정임의 식당을 찾았다. 사장님, 도윤이 수학을 아주 잘합니다. 정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재 수준입니다. 정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 아이 제대로 교육받으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선생님, 저는 이 아이가 대단한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박선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재능을 억누르는 것도 불행일 수 있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선재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다.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박선재가 나간 뒤 정임은 두 개의 명함을 바라봤다. 강민호의 것과 박선재의 것. 그녀는 두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그날 저녁 도윤이 돌아왔다. 아이는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숙제를 꺼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정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네. 도윤은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빠르고 정확하고 흔들림 없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의 재능이 축복일까? 아니면 짐이 될까?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다. 강민호의 말이 떠올랐다. DNA 검사. 만약 정말로 도윤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박선재의 말도 떠올랐다. 영재. 이 아이의 재능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정임은 알고 있었다. 곧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을.
며칠 뒤 박선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사장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강민호였다. 정임은 몸이 굳었다. 박선재가 설명했다. 강 회장님이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도윤이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윤이의 재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임은 박선재를 노려봤다.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강 회장님이 정말로 도윤이의 아버지라면. 아니에요.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없어요. 저만 있어요. 강민호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들을 거 없어요. 돌아가세요.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임은 숨이 막혔다. 무슨 말이에요? 친권 확인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정임은 등기우편을 받았다. 발신인은 강민호였다. 봉투를 뜯자 법률 서류가 나왔다. 친권 확인 소송 예고장이었다. 정임의 손이 떨렸다. 서류엔 DNA 검사 요청, 친권 관계 확립 절차, 법적 보호자, 재검토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두려웠다. 동시에 법원에서도 연락이 왔다. 입양 절차가 일시 보류되었습니다. 왜요? 생물학적 친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입양 허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정임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위탁모 자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최종 입양은 상황을 봐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7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걸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정임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상담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장이 약합니다. 왜요? 저는 7년간 이 아이를 키웠어요. 하지만 아직 법적 입양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위탁모 자격만으로는 생물학적 친부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양육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증명되면 변호사는 말을 흐렸다.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그리고 혈연 관계. 강민호 씨가 재력가라면 정임은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가진 건 이 아이와 함께한 시간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임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국을 끓이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고 밥을 퍼다 그릇을 떨어뜨렸다. 도윤이 물었다. 오늘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 도윤은 정임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일 있죠?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은 계속 기다렸다. 결국 정임이 입을 열었다. 도윤아, 혹시 내 친아버지가 나타난다면? 도윤은 눈을 깜빡였다.
친아버지요? 응. 너를 낳은 사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그 사람이 저를 키웠어요? 아니. 그럼 누가 키웠어요? 엄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상관없어요. 정임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덧붙였다. 키워준 사람이 진짜 부모잖아요. 정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안았다. 도윤은 가만히 안겨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서정임 씨 아들, 친아버지가 나타났대. 재벌이라던데? 그럼 아이 빼앗기는 거 아냐? 어느 날 오후 식당에 중년 여성 2명이 들어왔다. 같은 학교 학부모들이었다. 그들은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정임이 주방에 있는 동안 속삭였다. 근데 진짜 어떻게 될까? 친아버지가 재벌이면 당연히 데려가겠지. 애는 불쌍하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하긴 여기보단 나을 수도 있지. 돈도 많고. 정임은 주방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국자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상을 차려나가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맛있게 드세요. 여성들은 정임을 흘끗 보고는 다시 수군거렸다. 정임은 주방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붙잡았다. 숨이 가빠졌다.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다. 도윤은 옆방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요동쳤다. 만약 법원이 강민호의 손을 들어준다면, 만약 도윤을 빼앗긴다면, 정임은 처음으로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자신이 아이에게 충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가 정임을 찾아왔다. 사장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강민호 씨 측에서 정식으로 친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조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도 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도윤이도요? 네. 양측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임은 숨을 들이켰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DNA 검사가 진행되었다. 도윤은 겁내지 않았다. 간호사가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어냈다. 아프지 않았지? 네. 강민호도 같은 검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마주쳤다. 강민호는 도윤을 보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정임이 아이를 뒤로 감췄다. 쳐다보지 마세요.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걸렸다. 그 2주 동안 정임은 식당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손님이 와도 정신이 없었고 음식을 태우기도 했다. 도윤이 물었다. 엄마, 걱정돼요? 아니야.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정임은 아이를 안았다. 엄마가 널 지킬게. 저는 어디도 안 가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담당자가 전화했다. 사장님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도윤 군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정임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확실한가요? 99.9% 확률입니다. 전화를 끊고 정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정임은 도윤에게 말하지 못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를 재웠다. 도윤이 잠든 뒤 정임은 홀로 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며칠 뒤 법원 조정실에서 첫 만남이 잡혔다. 정임과 강민호,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양육권과 친권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강민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강민호 씨는 생물학적 친부로서 친권을 요구합니다. 아이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임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서정임 씨는 7년간 도윤 군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왔습니다. 위탁모로서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으며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친부의 권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친부라는 사실이 자동으로 친권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두 변호사는 계속 공방을 이어갔다. 정임과 강민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두 분 직접 말씀해 보시죠. 서정임 씨부터. 정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밤새 열이 나면 간호했고, 첫걸음을 뗄 때 손을 잡아줬고, 학교 가는 날엔 도시락을 싸줬어요. 이 아이의 웃음도, 울음도 전부 저와 함께였어요. 정임은 강민호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저는 이 아이 없인 살 수 없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조정위원이 그를 바라봤다. 강민호 씨는요? 강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있는지조차.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7년 전 저는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도 제대로 붙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강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어요. 정임이 날카롭게 말했다. 책임이 뭔데요? 돈 주는 거요? 좋은 학교 보내주는 거요? 아닙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이 아이가 자라는 걸 지켜보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거요.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아이가 추운 산속에 버려졌을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이 아이 엄마는 왜 아이를 버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왜요? 제가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으니까요. 강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일이 바빴습니다. 매일 회의하고 거래처 만나고 사업 확장하고 그녀가 외로워할 때도 힘들어할 때도 저는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옆엔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바쁜 거 알잖아. 조금만 참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강민호는 계속했다. 몇 년 뒤 그녀의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녀가 임신했었다는 걸. 하지만 저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걸. 왜 안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어요. 사람을 고용하고 모든 기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었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들어 정임을 바라봤다. 그러다 최근 이 지역에서 영재 아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맞았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겠다고요? 늦었습니다. 압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잠겼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순 없어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기도 해요.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다. 7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함께한 시간이 중요하죠. 조정위원이 끼어들었다. 두 분 모두 진심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의견입니다. 정임과 강민호가 동시에 조정위원을 바라봤다. 도윤군을 만나봐야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해요. 정임은 숨이 막혔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날짜를 잡았다. 일주일 뒤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때 도윤군과 면담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임은 빠르게 조정실을 나왔다. 강민호가 뒤따라왔다. 사장님. 정임은 멈추지 않았다. 강민호가 다시 불렀다. 잠깐만요. 정임은 멈춰서서 돌아봤다. 뭐예요? 저는 이 아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함께 할 수 없을까요? 공동으로. 정임은 비웃었다. 공동 양육? 당신이 서울에서 일하는 동안 이 아이는 어쩌라고요? 제가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정임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사업은 대표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 곁에 있고 싶어요. 정임은 할 말을 잃었다. 강민호는 진지했다. 일주일 뒤 아이를 만나면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싶다고.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래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임의 마음은 무거웠다. 일주일 뒤 도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할 것이었다. 그날 밤 정임은 도윤이 잠든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정임은 중얼거렸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어.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다. 정임은 도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조정 당일 정임은 도윤의 손을 잡고 법원으로 향했다. 아이는 긴장한 기색 없이 물었다. 엄마, 여기 왜 왔어요? 잠깐 갈 데가 있어. 법원이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강민호가 이미 앉아 있었다. 도윤은 그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저번에 봤던 아저씨. 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다시 만나서 반가워. 조정위원이 도윤을 부드럽게 맞이했다. 도윤아, 여기 앉아볼래? 도윤은 의자에 앉았다. 정임은 아이 옆에 앉으려 했지만 조정위원이 제지했다.
사장님과 강 회장님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임은 불안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강민호도 함께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한참 뒤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다시 불렀다. 조정실 안에서 도윤은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도윤 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아이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도윤은 정임과 강민호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가 버려진 아이라는 거 알아요.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엄마가 저를 구해줬다는 것도 알아요. 도윤은 정임을 바라봤다. 고마워요. 엄마. 정임은 눈물이 났다. 도윤은 이번엔 강민호를 바라봤다.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래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해. 늦게 알아서.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왜 늦게 알았어요? 강민호는 숨을 들이켰다. 내 엄마가 생물학적 엄마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난 찾지 못했어. 왜요? 내가 잘못했어. 내 엄마를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너와 함께하고 싶어.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로서. 늦었지만. 도윤은 정임을 바라봤다. 엄마는요? 정임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엄마는 널 보내고 싶지 않아.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도윤이 입을 열었다. 저는 두 분 다 필요해요. 정임과 강민호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봤다.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해요.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조정위원이 물었다. 두 분 다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같이 살 순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엄마는 저를 키워줬어요. 저는 엄마가 좋아요. 하지만 아빠도 저를 원한다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강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아이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공동 양육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정임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이는 진지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정임이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여기서 살아야 해요. 학교도 여기, 친구들도 여기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순 없어요. 강민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 양육자는 저예요. 당신은 면접교섭건만. 좋습니다. 강민호의 대답은 빨랐다. 저는 이 아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정위원은 두 사람의 합의를 기록했다. 그럼 공동 양육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정임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정임은 도윤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한 달 뒤 공동 양육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정임은 주 양육자로, 강민호는 면접교섭권을 가진 생물학적 아버지로 등록되었다. 강민호는 약속대로 마을 근처에 집을 얻었다.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주택이었다. 첫 면접 교섭 날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정임의 식당 문을 열었다. 도윤이 있습니까? 정임은 주방에서 도윤을 불렀다. 아이는 가방을 메고 나왔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같이 시간 보낼까? 도윤은 정임을 바라봤다. 정임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다녀와. 저녁 전에 돌아와.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민호를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임은 주저앉았다. 강민호와 도윤은 마을을 걸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 하고 싶어? 몰라요. 공원 갈까? 아니면 뭐 먹을래? 괜찮아요. 도윤은 무표정했다. 강민호는 당황했다. 도윤아, 나한테 화났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낯설어요. 강민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 당연하지. 미안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생물학적 엄마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왜 저를 버렸는지는 궁금해요. 강민호는 숨을 들이켰다. 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을 거야. 왜요? 나 때문이야.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곁에 있어줬다면 내 엄마도 너를 버리지 않았을 거야. 도윤은 강민호를 바라봤다. 후회해요? 매일. 강민호는 눈물을 참았다. 매일 후회해.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너도 내 엄마도 행복했을 텐데.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지금은요? 뭐? 지금은 행복해요? 저를 만나서. 강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해. 너무 행복해. 도윤은 작은 손으로 강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됐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강민호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날 이후 강민호는 매주 도윤을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관계가 쌓였다. 어느 주말 강민호는 도윤을 데리고 서점에 갔다. 도윤은 수학책을 집어들었다. 이거 사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강민호는 기쁜 마음으로 책을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물었다. 아빠는 수학 좋아해요? 그 순간 강민호는 멈춰섰다. 도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응, 수학이요. 좋아해요? 강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좋아해. 너처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아해요. 한편 정임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윤이 강민호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불안했다. 혹시 아이가 자신보다 강민호를 더 좋아하게 되면 어쩌나. 어느 날 도윤이 돌아와 말했다. 엄마, 오늘 아빠랑 재밌었어요. 정임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다. 그래, 뭐 했는데? 서점 갔어요. 책도 사주셨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이 잠든 뒤 정임은 박선재를 만났다. 박선재는 정임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힘드시죠? 네. 정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아이를 나눠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박선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7년간 혼자 키우셨는데.
혹시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박선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은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정임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아이한테 아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줄 수 없는 걸 강민호 씨가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사장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박선재는 정임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에게 엄마는 단 한 명이에요. 사장님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균형이 잡혔다. 도윤은 평일엔 정임과 주말엔 강민호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강민호는 정임의 식당을 찾았다. 사장님, 제가 식당 일 도와드려도 될까요? 정임은 의아해했다. 왜요? 손님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홍보 좀 해볼까 해서요. 정임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강민호의 눈빛이 진지했다. 좋을 대로 하세요. 강민호는 SNS에 식당을 알리기 시작했다. 사진을 올리고 리뷰를 유도했다. 조금씩 손님이 늘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도윤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정임은 식당 이야기를 했고, 강민호는 들으며 웃었다. 도윤이 물었다. 우리 가족 맞죠? 정임과 강민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도윤은 이제 두 사람 모두를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정임은 여전히 가끔 불안했다. 하지만 도윤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찾는 걸 보며 안심했다. 강민호는 약속대로 마을에 정착했다. 회사 일은 대표에게 맡기고 중요한 결정만 화상회의로 처리했다. 어느 날 강민호는 정임에게 제안했다. 사장님, 식당 확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확장요? 손님이 늘었잖아요. 자리가 부족해 보여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정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왜요? 제 식당이에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정임은 강민호를 불렀다. 확장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주방 시설은 좀 바꾸고 싶어요.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뒤 새로운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설치되었다. 정임은 강민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변했다. 적이 아니라 도윤을 위한 동료가 되어갔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어머니 묘역을 찾았다. 도윤은 비석 앞에 꽃을 놓았다. 할머니, 저예요. 도윤이요. 정임은 곁에서 지켜봤다. 강민호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도윤이 아버지 강민호입니다. 정임은 강민호를 바라봤다. 그는 진지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정임은 눈물을 참았다. 돌아오는 길 도윤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었지만 단단했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정임과 강민호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봤다.
우리도. 두 사람은 함께 대답했다. 겨울이 왔다. 도윤은 8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여전히 수학을 잘했고 친구들도 조금씩 생겼다. 어느 날 박선재가 정임을 찾아왔다. 사장님, 도윤이를 영재교육원에 추천하고 싶은데요. 정임은 망설였다. 강민호와 상의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의견을 들어봐야죠. 두 사람은 도윤을 불러 물었다. 도윤아, 영재교육원에 가고 싶어?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수학 더 배울 수 있어요? 응. 그럼 가고 싶어요. 정임과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자. 도윤은 영재교육원에 합격했다. 매주 토요일 교육을 받으러 갔다. 정임과 강민호는 번갈아 가며 아이를 데려다 줬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도윤은 자랐고 정임과 강민호는 함께 아이를 키웠다. 어느 봄날 식당 앞 화단에 꽃이 피었다. 도윤이 몇 년 전 심었던 그 꽃이었다. 다 컸네. 정임이 중얼거렸다. 도윤은 옆에서 웃었다. 기다린 보람이 있죠? 강민호도 함께 웃었다. 그래. 기다린 보람이 있어. 세 사람은 꽃 앞에 나란히 섰다. 작은 가족 사진처럼. 정임은 깨달았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늦게 시작해도 진심이라면 괜찮다는 것을. 강민호도 배웠다. 책임은 피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도윤은 자랐다.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식당엔 다시 사람 목소리가 돌아왔다. 웃음소리가, 대화가, 삶이 흘렀다. 그리고 서정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정임은 그게 대답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자랐다. 평일엔 정임과 저녁을 먹고 주말엔 강민호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도윤이 물었다. 엄마, 아빠, 저는 왜 두 집이 있어요? 정임과 강민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정임이 대답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2명이라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친구들은 한 집밖에 없는데. 두 어른은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흐르며 정임과 강민호는 진짜 동료가 되었다. 도윤의 학교 행사엔 함께 참석했고 아이가 아플 땐 함께 걱정했다. 어느 날 강민호가 정임에게 말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뭐가요?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제가 못했던 걸 해주셔서.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도윤은 10살이 되었다. 이제 제법 의젓해졌다. 어느 날 도윤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커서 수학자 될래요. 정임과 강민호는 동시에 대답했다.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도윤은 활짝 웃었다. 그날 밤 정임은 혼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산에서 발견한 작은 아이, 밤새 지켰던 날들,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그리고 강민호의 등장.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정임은 중얼거렸다. 잘했어. 우리.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별은 빛날 것이었다. 그리고 정임의 삶도, 도윤의 삶도, 강민호의 삶도 계속될 것이었다. 함께 꽃길 인생과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꽃길 인생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작은 순간이라도 꽃길 인생 같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